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200명대를 기록하자 방역당국은 이에서 4주 뒤에는 하루에 4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를 사흘 뒤부터 1.5단계로 올리기로 하고 이르면 내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8천억 원을 투입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추진합니다. 세계 10위권 국적항공사가 탄생하게 되는데 두 회사 노조는 고용 불안을 우려하며 반발했습니다. 상담은 성형외과 의사가, 수술은 치과 의사가 하는 이른바 유령 수술을 한 서울의 유명 병원에 9천만 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턱이 함몰된 환자는 5년 법정 다툼 끝에 승소했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미국의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우주 비행사 4명을 태운 리질리언스 5를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쏘아 올린 데 성공했습니다. 이 우주선이 6개월 뒤 무사히 귀환하면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 여행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됩니다.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소득, 저신용층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 금융상품은 연간 2,700억 원 넘게 확대할 방침입니다.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내일 김해 신공항 백지화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해공항은 비행기가 주변 산과 충돌할 수 있다며 가덕도 신공항 안을 주장한 부산시의 입장에 반영되는 셈인데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이르면 2주 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400명씩 나올 수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얘기입니다. 오늘도 신규 확진자가 200명을 또 넘었거든요. 전문가들은 1.5단계가 무슨 말이냐. 바로 당장 2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켰느냐를 알려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1.12로 1을 넘었습니다. 한 명이 1.12명에게 감염시킨다는 의미로 정부의 방역 통제를 벗어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추세를 잡지 못하면 한 달 내에 2단계 격상 기준인 전국 300명 초과 하루 신규 확진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2주나 4주 후에 예측의 결과를 보면 300명에서 400명 가까이 발생할 수 있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하루 신규 확진자는 223명으로 당국의 예비 경보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40대 이하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최근 일주일간 지역 발생 확진자 수는 일평균 99.4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의 격상 기준인 일평균 100명에 임박한 상황입니다. 가족 간 감염이 두드러지면서 고위험군인 60대 이상 고령층의 병상 부족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곧장 2단계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단계를 2단계 이상으로 올리는 게 제일 감염이 많이 나오는 게 젊은 층을 중심으로 2차적으로 가정으로 가고 1.5단계라는 게 모호한 점이 있죠. 미국과 유럽 등 3차 대유행 속에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던 국내 상황도 급속히 악화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은 오는 19일, 그러니까 사흘 뒤부터 1.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거리두기 상향을 조율 중이죠. 1.5단계가 되면 유흥시설에서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됩니다. 방문 판매와 직접 판매, 홍보관 역시 저녁 9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해야 하고 노래 연습장에서는 시설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도 금지됩니다. 식당과 카페의 방역 수칙 대상도 확대됩니다. 1단계에서는 150제곱미터 이상일 때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테이블 한 칸 띄우기를 적용하지만 1.5단계에서는 5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모두 다 그렇게 해야 하죠.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더 엄격히 제한해 1단계에서는 50%, 1.5단계에서는 30% 이내만 허용됩니다. 2단계로 가면 규제가 더 강화되는데 노래 연습장과 음식점은 저녁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이 됩니다. 최근의 확진자 증가세는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교, 요양시설이나 대중집회, 클럽 같은 곳에서 발생하는 집단 감염이 아니라 지인과 가족 모임, 동아리 활동 등에서 일어나는 일상 감염이 특징입니다. 심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확진자가 방문하면서 각각 21명, 17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동작구의 카페와 강서구의 병원부터 고려대 아이스하키 동아리 회원의 6명 집단 감염까지 규모는 적지만 꾸준하고 산발적인 연쇄 감염이 일상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등교 수업을 재개했던 학교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사흘 새 29명의 학생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국 6개 시도 62개 학교에서 등교 수업이 중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감염 양상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정 종교 집단이나 요양시설 등 대규모 시설 위주로 확산하던 바이러스가 카페, 직장과 학교, 그리고 가족에서 지인 간 모임 등 일상생활 깊숙이 침투했다는 겁니다. 특히 40대 이하 확진자 비율이 최근 한 달 새에 50%를 웃돌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활동 자체를 많이 안 하고 또 직장 생활을 안 하시잖아요. 주변에 상권을 다 돌아다니시잖아요. 대중교통이랑. 거기에서 다 감염을 시키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도 우려스럽습니다. 국내 발생 유형은 GH그룹인데 최근 유럽 젊은 층에서 주로 나타나는 GV형 사례 2건이 처음 발견됐습니다. 병원성이나 항체 반응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의 변이가 발생한 건 아니지만 당국은 유입 경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최북단 접경 지역인 강원 철원군은 코로나19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10개월간 10명대에 그쳤던 확진자가 최근 나흘 동안 무려 25명이나 발생했거든요. 강원과 수도권 지역 부대의 국내 거리두기는 당장 내일부터 1.5단계로 올라갑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강원도 철원군의 최대 번화가. 길거리엔 차량만 가끔 오갈 뿐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3명을 시작으로 나흘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25명이나 발생하면서 외부 접촉을 꺼리는 겁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철원군의 전통 5일장이 임시 휴장에 들어가는 등 마치 도시 전체가 멈춰서는 분위기입니다. 주요 감염 경로는 가을 김장과 초등학교 교감의 부부 동반 모임, 장애인 요양원. 멀게만 보이던 코로나가 일상 속으로 파고들자 불안감이 더 커집니다. 그동안에는 철원에는 이게 청정 지역이라 그래서 코로나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환자가 이제 1명, 2명 이게 늘면서 이게 걱정들이 많고. 강원과 수도권의 확진자 급증과 관련해 군은 이들 지역에서 간부의 외출 통제 등을 강화하는 선제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적용합니다. 11월 17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대해 군내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하고 군은 또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지역이 거주지인 장병의 휴가는 현장 지휘관의 판단 아래 연기를 권고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지난 2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던 경북 청도의 농산물 가공업체에서도 11명이 확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에서는 7개월여 만에 2자릿수의 신규 환자가 나오게 됐죠.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청도의 한 농산물 가공업체입니다.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동료 11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해당 직원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청송에서 가족 모임을 가졌는데 동생이 천안에서 감염됐습니다. 평소 작업장에서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식사 때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꾸 그냥 와요. 그래가 내가 뭐라 합니다. 왜 이 시국에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냐고. 지난 2월 대남병원 코로나19 집단 발병으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던 청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방역당국은 경로당을 폐쇄하고 마을 주민들을 추가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3월 이후 7개월여 만에 2자릿수를 나타냈습니다. 확진자 14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는 청송에서 체류한 천안 확진자와 관련된 N차 감염입니다. 청도는 8명이고요. 경산에 사신 분이 4분이 확진돼서 전체 1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1명은 청송에 있는 확진자하고 지인으로 이렇게. 다시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경북 지역 방역 당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광주 전남대병원에서는 확진자가 10명 추가돼 모두 19명이 됐습니다. 4,700명 전부를 검사하고 있는데 입원한 환자까지 감염이 되면서 일부 병동은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전공의 등 의사 4명이 확진된 데 이어 전남대병원에서 나흘 만에 확진자가 19명으로 늘었습니다. 병원 내 전체 의료진과 환자 4,700명에 대한 전수검사 도중 추가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의료진은 7명이고 입원 환자와 보호자 7명, 입주업체 직원과 지인, 자녀 5명도 포함됐습니다. 문제는 아직 1,500여 명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병원 내 감염이 심각하다고 보고 본관인 1동 6층 신경외과와 11층 감염내과 병동에 대해 코호트 격리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뒷건물인 8동 응급실도 내일까지 폐쇄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외래 진료와 수술도 중단됐습니다. 추가로 확진된 사람과 관련해서 9층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도 평가한 후에 코호트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입원 환자와 보호자는 병원 밖으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일부 퇴원한 환자도 있어 자칫 병원 밖으로 번질 우려도 큰 상황. 실제 오늘 외주업체 자녀 2명이 확진된 광주 하백초등학교 전교생 800명이 전수검사를 받았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공식화하면서 통합 국적항공사가 출범하게 됐습니다. 국내 1, 2위 업체를 합치게 되면 세계 10위권의 항공사가 됩니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은 한진그룹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한진칼에 8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먼저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쳐져 세계 10위권의 초대형 국적 항공사가 탄생합니다. 대한항공의 이름을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제 수송 인원 수는 세계 10위, 국제 화물 수송량은 3위로 올라서고 항공기 보유 대수도 243대로 늘어 10위권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애초 국토교통부는 항공산업 네트워크 유지를 위해 두 항공사를 각각 유지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하나의 항공사로 통합돼 운영됩니다. 새로이 탄생하게 될 통합국적항공사는 글로벌 항공산업 내 탑10 수준의 위상과 경쟁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코로나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인수 방식은 산업은행이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한진칼에 8천억 원을 투입하고 이와 함께 한진칼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대한항공의 2조 5천억 원 유상증자에 참여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벼랑 끝 위기에 내몰린 두 개의 대형 항공사에 정부 지원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시장은 두 회사 모두 호재로 받아들였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보유한 금호산업과 아시아나 자회사들은 상한가로 마감했고 한진칼은 5.66%, 대한항공은 12.53% 올랐습니다. 산업은행은 비용 절감과 노선 운용 합리화 등을 통해 수익성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지만 두 회사 모두 재무 구조가 취약하다는 점은 통합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한성원입니다. 대한항공과 채권단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면서 대규모 인력 감축에 대해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만 인수되는 쪽이나 인수하는 쪽이나 직원들은 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당장 겹치는 업무가 많거든요. 노선도 겹치는 게 많고요. 차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대한민국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아시아나 인수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의 일자리는 최우선으로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양사 임직원들의 소중한 일터를 지키는 것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정부나 채권단은 두 회사의 중복 인원을 1,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년퇴직 등 자연 감소와 신규 사업 추진 등을 감안하면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필요 없을 수준이라며 한진도 이를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 직원만 2만 8천여 명으로 중복 노선과 적자 노선 등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인력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코로나19 여파로 두 항공사 모두 국내 직원의 70%가량은 휴직 중입니다. 대한항공도 겨우 버티는 상황에서 다 같이 어려워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인수기업이 그대로 떠안기에는 그 규모의 경제가 달성이 안 되죠. 시너지도 안 나오고 중복된 사업 분할 조정을 해나가야 되는데. 양사 5개 노조는 긴급회동을 열어 이번 인수를 반대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노사정 협의체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면서 세계 10위 항공사로 발돋움한다고는 하는데 소비자들 사이에선 그동안 쌓은 내 마일리지는 어떻게 될까 등등 궁금한 점도 많을 겁니다. 경제부 김문영 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소비자 입장에서 궁금한 점부터 여쭙겠습니다. 합병하면 내가 갖고 있는 마일리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는 말 그대로 일단 통합이 되는데요. 네. 현재로서는 마일리지 1대1 통합이 유력합니다. 1대1이라 함은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와 동일한 가치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로는 대한항공 제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대한항공 측도 통합 과정에서 제휴처는 오히려 늘어날 것이고 소비자 피해는 없도록 한다고 밝혔는데 세부 진행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다행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잠깐 봤지만 직원 입장에서는 구조조정 우려도 참 클 수밖에 없거든요.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고 했지만 사실 이 인위적인이라는 말이 애매하고 모호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위적인 구조조정이라는 인위적인이라는 단어가 계속 붙고는 있는데요. 일단 앞서 리포트에서 나왔다시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직원들을 다독였고 또 국민들을 향한 영상 메시지도 남겼는데 한창수 아시아나 사장도 사내 게시판에서 직원들을 다독였습니다. 산업은행도 한진칼의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라는 확약을 받아뒀다고는 밝혔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금 항공사들의 사정이 쉽지 않잖아요. 때문에 두 항공사의 5개 노조가 신규 노선 개척에 여유 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는 이런 채권단의 목표가 현실성이 없다면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또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수익을 올리려면 아무래도 미주, 유럽 노선 등 중복된 장거리 노선부터 통폐합을 해야 하는데 중복 인력이 계산보다 클 것 같고 여유도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양사 노조는 당장 오는 19일에 오후 1시 노사정 협의체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데 최종 인수까지는 노조의 반대를 넘어야 한다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그리고 통합 국적 항공사가 출범을 하게 되면 우선 독점 구조가 되게 되거든요. 물론 그것도 문제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경쟁하는 곳이 없을 테니까 가격이 또 오르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일 크게는 공정위의 기업 결합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초대형 항공사로 재편이 된다면 독과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식 계약 취득일 이후에 한진칼이 제출을 하면 이제 심사를 바로 밟아나갈 계획입니다. 관건은 아시아나항공을 회생 불가능한 회사로 봤을지인데요. 과거 이 이유를 들어서 공정위가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합병을 승인해줬습니다. 이 밖에도 경쟁 제한 우려를 집중적으로 살피는데 이 과정은 제가 여쭤보니 최장 2년도 걸린다고 합니다. 다만 이르면 1년 내에 인수, 그러니까 2022년에 새 국적 항공사 탄생이 목표인 만큼 공정위가 심사에 좀 더 속도를 낼 가능성도 관측이 됩니다. 또 하나 소비자들이 우려하는 것이 노선이 축소되고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냐는 건데요. 국토교통부는 국제운임의 급격한 상승은 없다라고 밝혀준 상황입니다. 양국의 항공협정으로 상한선이 설정되고 정부 인가도 필요하기 때문에 라는 이유를 들었는데 실제 피해가 없을지는 세심히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가 저가 항공사도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저가 항공사, 그러니까 LCC 등의 통폐합도 아무래도 좀 속도를 내게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3개 LCC가 단계적으로 통합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 3개라고 하면 대한항공 자회사인 진에어와 아시아나 자회사인 에어부산, 에어서울입니다. 이 3개사가 합쳐지면 50억 원대의 기재를 보유해서 동북아시아 최대 LCC, 아시아 전체에서도 2번째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남는 다른 LCC들이 제주항공 또는 TA항공 등은 경쟁에서 도태될 위험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면 항공사들 재편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공정위가 이 점도 감안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참 국가에도 잘 돼야 되고 국민에게도 이루어야 되고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의 턱이 심하게 망가졌습니다. 상담은 성형외과 의사가 하고 수술은 치과 의사가 하는 이른바 유령 수술을 받은 건데 법원이 5년 만에 성형외과 측에 9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치과 의사는 여전히 이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50대 여성 김모 씨는 지난 2013년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사각턱 축소 수술을 받았습니다. 성형외과 의사가 상담을 하고 마취 전 수술실에서도 걱정 말라고 안심시켰지만 실제 수술은 치과 의사가 했습니다. 수술 결과 김 씨의 턱은 비대칭으로 함몰되고 턱뼈선이 울퉁불퉁해지면서 입술 감각마저 떨어졌습니다. 상담을 했던 성형외과 의사가 대리 수술 사실을 털어놓자 김 씨는 지난 2015년 병원 측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5년 만에 김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성형외과 운영자의 행위는 사기이자 피해자 신체에 대한 침해며 대리 수술을 한 치과 의사 역시 공동 불법 행위자라며 수술비와 치료비, 위자료 등 총 9,2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성형외과 운영자 유모 씨는 33명의 환자를 대리 수술하게 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리 수술을 했던 치과 의사는 여전히 병원에서 근무 중입니다. 원장님은 저희 쪽에서 양악 수술만 하시고요. 법원이 유령 수술을 한 성형외과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다른 피해자들도 소송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청빈한 삶과 마음 공부로 대중과 친숙하게 소통해왔던 해민 스민이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남산이 보이는 서울의 비싼 주택을 소유했다. 그 논란 때문입니다. 첫인상보다 끝인상이 오래 간다고 했던 그였죠. 이상주 기자입니다. 무소유와 명상을 강조하며 젊은 세대에게 큰 공감을 얻고 있는 해민 스님. 2012년 명상 에세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은 국내에서만 300만 부 넘게 팔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사는 곳을 노출했다 건물주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해민 스님은 2015년 삼청동 소재의 한 주택을 자신의 본명인 주봉석 명의로 샀고 3년 뒤 대한불교조계종 고담선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해민 스님이 이 고담선원의 주지 스님이며 주란봉석이라는 대표자가 고담선원의 대표자로 돼 있어 실제 건물주가 해민 스님이라는 겁니다. 정빈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벗어나면은 그거는 뭐 다른 수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아무래도 젊은 스님이고 외국에서 생활하셨잖아요. 여기에 푸른 눈의 수행자로 알려진 현각 스님이 페이스북을 통해 속지마, 연예인일 뿐이라고 비난해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에 해민 스님은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NS를 통해 상처받고 실망하신 모든 분들께 참회한다. 저는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내려놓고 대중선언으로 돌아가 부처님 말씀을 다시 공부하고 수행 기도, 정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첫인상보다 끝인상이 더 오래간다고 말했던 해민 스님. 대중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을지 수행 후 모습은 온전히 자신의 몫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여성 편의점주를 성추행했다가 무죄 선고를 받은 편의점 본사 직원. 그런데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종종 웃는 모습 등을 보인 게 피해자답지 않았다고 봤는데 대법원은 그렇다고 해서 성추행이 무죄가 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편의점 본사의 브랜드 개발팀 직원 A씨는 2017년 4월 혼자 일하고 있는 여성 편의점주 B씨의 편의점을 방문했습니다. 계산대로 들어가 B씨에게 업무 설명을 하던 A씨는 갑자기 B씨의 머리를 만지고 거부 의사에도 목을 껴안는 등 강제 추행했습니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인정되고 CCTV 영상과도 부합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종종 웃는 모습을 보이고 추행을 거부할 수 없는 갑을 관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다시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웃는 모습 등 피해자다움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건 법리에 비춰 타당하지 않고 업무상 저항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 신체 접촉을 피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은 거절 의사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다시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 입장이 아닌 피해자 입장에서 성범죄를 엄정하게 본 대법원의 태도가 반영된 판결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채팅으로 만난 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그걸로 또 협박한 20대가 붙잡혔습니다. N번방 사건과 유사하죠. 심지어 돈을 달라. 없으면 성매매라도 하라고 강요했는데 이런 행위는 현행법상 명확한 처벌 기준이 없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남성까지도 있었죠. 조동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0대 A씨가 지적장애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처음 접근한 건 지난해 10월. A씨는 랜덤 채팅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일상 안부 등을 물으며 접근한 뒤 사진 등을 요구하며 친분 관계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하자 A씨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했고 이 과정에서 성착취물에 가까운 음란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에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돈을 모아 송금했는데도 요구는 멈추지 않았고 성매매까지 강요했습니다. 1년 가까이 지속된 협박은 성매매 대금을 추적한 경찰에 남성이 덜미를 잡히면서 끝이 났습니다. 이처럼 판단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랜덤 채팅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현행법상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지난 9월 13살인 미성년자 여자친구를 성매매시킨 20대 남성에게 반성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성인이 16세 미만 아동과 성적 목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하는 영국, 호주와는 대조적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에서도 나타났지만 그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하여서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유인하고 이제 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가 이제 아동 청소년 성착취의 시작이거든요. 이거 자체가 위법이라고 정해지지 않은 상태죠. 반드시 범죄 행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 남성을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 배포, 강요,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미국 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엿새 만에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었거든요. 주정부에선 잇따라 자택 대피령, 봉쇄령을 꺼내들고 있습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멕시코주와 오리건주에 이어 미시간주도 강도 높은 봉쇄령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18일부터 3주간 식당 내 식사가 전면 금지되며 학교 수업은 원격으로 전환됩니다. If we don't take aggressive action right now, we could soon see 1,000 deaths per week here in Michigan. 뉴욕주는 업계 반발에도 이미 지난 13일부터 밤 10시 이후 외출과 10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I just think this 10 p.m. just knocked out a whole bunch of other industries. bar. 미국에선 지난 13일 하루에만 18만 명 이상이 감염됐고 14일에도 신규 확진자가 16만 명을 웃돌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조만간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에볼라 대응을 맡았던 바이든 당선인의 비서실장도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That all Americans and our state and local governments need to step up right now. If the president, the administration is not going to lead, that's where the leadership has to come from. That will change on January 20th.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백신을 맞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 조치를 중단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유럽을 포함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쇄 강도를 높여도 확산세는 잡히질 않고 있거든요. 이탈리아는 국토의 3분의 1이 레드존, 그러니까 필수적인 인류의 외출 제한인 지역이 돼버렸죠. 코로나19로 중환자실까지 갔던 영국 존슨 총리는 확진자와 접촉에 또다시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하루 확진자가 4만 명을 넘은 이탈리아. 남부의 미항 나폴리와 르네상스의 도시 피렌체를 레드존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레드존에서는 음식점과 술집 등이 모두 폐쇄되고 건강상 필요나 업무를 제외한 외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Don't know if it'll be for 2 weeks or maybe even longer. But I think it's the only thing to do at the moment. 이탈리아 전 국토의 3분의 1이 봉쇄되면서 경제적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Da settembre c'è un grande affanno, quindi io credo che la situazione è molto più grave sul piano sociale ed economico, c'è più povertà. 지난 3월 코로나19에 걸려 중환자실까지 갔던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또다시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존슨 총리는 코로나19에 확진된 하원 의원과 35분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엿새 연속 1,000명을 넘는 등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내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을 관중 있는 대회로 열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지만 일본 내 누적 확진자가 12만 명에 육박하면서 실현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코로나19에 온통 관심이 집중된 사이 알게 모르게 독감 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최근 일주일 동안 독감 환자가 63%나 늘었거든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독감 백신 파동 그 영향 때문입니다. 권영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온이 뚝 떨어진 이번 달 첫째 주. 38도 이상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을 보여 병원을 찾은 독감 환자는 전체 외래 환자 1,000명당 3명꼴이었습니다. 한 주 전과 비교해 63.2% 급증했습니다. 올해 독감 유행 기준은 1,000명당 5.8명으로 아직 유행 단계는 아니지만 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세입니다. 문제는 저조한 독감 백신 접종률입니다. 무료 접종 대상자 가운데 접종자는 65.6%에 불과해 전주보다 2.4%포인트 느는 데 그쳤습니다. 독감 백신 파동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독감과 코로나19의 동시 유행, 트윈데믹을 우려한 방역 당국은 이번 주부터 특별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오는 19일부터 병원에 사전 예약을 해야 하고 전화 상담만으로도 독감용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소아, 고령자, 면역 저하자의 대상으로는 인플루엔자 주의보가 발령되지 않더라도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항바이러스제 복용 후 24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검사 의뢰서를 지참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문진 절차 없이 곧바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34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설치해 독감과 코로나19 동시 검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서울과 충청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며칠째 초미세먼지로 뿌연 하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썼던 덴탈 마스크나 천 마스크 대신 이제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황사형 마스크로 바꿔 써야 합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희뿌연 초미세먼지들이 하늘을 가득 뒤덮었습니다. 고층 건물은 형체만 간신히 분간할 정도고 도심 전역은 잿빛 도시를 연상케 합니다. 남산 정상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대기질로 인해 한강 건너편의 전경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정도인데요. 오후 3시 기준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53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나이 들면은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이 많은데 미세먼지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기관지 계통이 안 좋아지겠죠. 중국에서 초미세먼지가 대거 유입되며 전국 대부분 지역의 농도는 나쁨을 기록했고 서쪽 지역은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중국의 난방 사용량 증가와 공장 가동 확대 등으로 겨울철 초미세먼지 고농도 일수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환경부는 5일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모의운행 제한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의 초미세먼지까지 겹치면서 마스크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름철에 썼던 가볍고 통풍이 잘 되는 덴탈 마스크나 천 마스크는 초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없는 만큼 황사용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공기 중으로 계속 떠다녀서 비말처럼 주변 근거리만 옮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KF80, 94, 99 같이 미세먼지용으로 인증된 마스크를 끼셔야 되고요. 이번 초미세먼지는 비 소식이 예고된 모레 완전히 해소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숙박업소와 음식점은 다시 울상입니다. 임시 휴업에 들어간 호텔도 늘었고 식당에선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늘어나는 건 대출금뿐이죠. 장명훈 기자입니다. 서울 명동거리의 한 호텔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관광객이 뚝 끊기자 6개월 넘게 문이 잠겨 있습니다. 취재진이 명동역 인근을 둘러보니 이렇게 임시 휴업에 들어간 중소형 호텔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문을 연 비교적 큰 규모의 호텔도 객실 운영을 대폭 줄였습니다. 객실은 그날 하루 운영하고 저희는 지금 카페하고 식당 때문에 문을 열어놨어요. 인근 식당과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예전이라면 손님들로 한창 붐빌 점심시간이지만 이제는 식당마다 한두 테이블 앉아있는 수준입니다. 요즘에 손님이 너무 없어요. 40년만 처음이에요 지금요. 애국산도 안 나오고. 문을 열면 여는 대로 닫으면 닫는 대로 손해인 상황이다 보니 늘어나는 건 대출금뿐입니다. 올해 2분기 숙박 음식업점 대출 잔액은 71조 1,5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1%가량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대비 역대 최대 폭입니다.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은 그만큼 빚에 의존해서 지금 이제 연명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이자 비용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 근처까지 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이 상용화되는 내년 상반기까지 숙박 음식점업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법정 최고 금리를 현행 24%에서 2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자 이런 취지인데 이렇게 되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더 갈 곳이 없어지게 되죠. 이 부작용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정이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내려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입니다.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이 방안이 실행되면 20%가 넘는 금리로 대출받은 239만 명 가운데 87%인 208만 명의 이자 부담은 매년 4,830억 원씩 줄어듭니다.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의 대출 기회 자체를 없애버릴 수 있는 지금은 최고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문제는 최고금리 하락으로 등록 대부업체들이 대출 사업을 축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업에서 대출이 그만큼 안 나가는 만큼 이제 불법 사금융에 이제 노출될 우려가 높고 그리고 대부업권 자체가 아마 고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3만 9천 명의 저신용자가 2,300억 원 수준의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2,700억 원 이상의 서민금융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할 정교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김해공항을 확장해 신공항을 만드는 김해 신공항 확장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백지화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내일 오후 최종 검증 결과가 발표됩니다. 내년 부산시장 선거 때문만은 아니기를 빕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동남권 신공항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김해 신공항 건설이 국민들의 축하 속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뒤집고 2016년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 신공항 건설 사업이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김해 신공항 건설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이 추진되는 듯 했지만 이번엔 공항의 안전성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안에 따라 새 할주를 하나 더 넣으면 주변 산이 비행에 걸릴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산을 그대로 두느냐 아니면 깎아야 하느냐를 두고 법제처가 유권 해석을 했는데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부산과 경남, 울산이 주장한 안전성 문제에 대해 손을 들어준 것으로 김해공항 확정안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입니다. 부산시는 사실상 김해 신공항 백지화 수순으로 보고 신공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가덕 신공항 건설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가덕 신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패스트트랙 절차들을 밟아가면서 신속하게 가덕 신공항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 최종 검증 결과를 발표합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미국 대선 이후 북한은 그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죠. 김정은 위원장이 거의 한 달 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번에도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고민이 많은 탓이겠죠. 조경진 기자입니다. 북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 참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26일 만에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회의에는 노동당 주요 위원들과 여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관심인 미 대선 관련 언급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평행의대 당위원회에서 벌어진 비리를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는 각급 당 조직들을 다시 한번 각성시켜 반당적, 반인민적, 반사회주의적 행위들을 뿌리 빼기 위한 전당적인 투쟁을 더욱 강도 높이 벌여야 한다는 데 대하여 지적됐으며 조 바이든 후보가 사실상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을 확정지은 지 일주일이 넘도록 아무 반응이 없는 상황. 바이든 새 행정부가 어떤 대북 정책을 운영할지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움직이는 것은 자신들한테 유리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요. 더불어서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기 때문에 정부는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아직 당선인이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지만 좀 더 시간을 지켜보면서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만큼 바이든 시대 북한의 첫 단추가 어떻게 채워질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다음 주쯤 한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기 전에 탐색에 나서는 듯한데 우리도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된 상태에서 시 주석이 우리나라부터 들른다면 부담이 클 테니까요. 이수아 기자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다음 주 이른바 패키지 순방으로 한국과 일본을 다녀갈 전망입니다. 왕 부장은 한국을 먼저 들른 뒤 24일과 25일 사이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사된다면 지난해 12월 이후 11개월 만에 한국 방문입니다. 겉보기엔 약속된 한중 정상급 만남을 사전 조율하는 성격이지만 미국의 정권 교체를 앞두고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분위기를 읽으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왕이 부장이 온다라는 것은 뭔가 있기 때문에 오는데 이제 미국에 의한 중국의 포위에 있어서 가장 약한 고리인 한국을 소위 얘기해서 좀 다 다뤄보겠다라는 뜻이죠. 한편 한일 양국 고위급 소통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 회복에 넘어야 할 산인 강제징용 해법 논의가 한창인데 박지원 국정원장의 방문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
한일의원연맹도 최근 일본을 찾았습니다. 징용공 문제 등 양국이 기본 입장이 대립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되 그게 어려우면 최대한 좁혀놓고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봉합하고. 현재 한국 정부는 내년 7월 개최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양국 관계의 전환점으로 보고 협력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장관 등 서너 명의 장관이 바뀌는 부분 개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출범과 함께 임명된 강경화 외교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통령의 신임이 큰 만큼 유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황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장관 서너 명을 교체하는 부분 개각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체 대상은 정부 출범과 함께 취임한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2018년 9월 임명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최근 재보선을 성인지성 학습 기회라고 말해 물의를 일으킨 이정옥 여성가정부 장관 등이 유력합니다. 복지부 장관 후임으로는 김현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과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노동부 장관 하마평에는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개각은 두 번에 걸쳐서 작게 할 것이라고 말했던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김회숙 청와대 인사수석을 만났는데 이 같은 내용의 개각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일이 다음 달 8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출마가 유력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교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바이든 정부와 소통해야 하는 강경화 외교부, 그리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원년 멤버지만 대통령의 신임이 큰 만큼 임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초 2차 개각을 한 뒤 노영민 비서실장 등을 교체하는 청와대 비서진 개편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서쪽 편차도, 그러니까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를 없애고 여기에 보행로와 공원을 만드는 광장 재구조화 공사에 첫 삽을 떴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견이 충분히 모이질 않았다. 지금도 교통 체증이 심한데 아예 통행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강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요일 아침 서울 광화문 광장. 중장비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도로를 해체합니다. 서울시가 추진한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4년여간 시민들과 함께 구성한 광화문 광장의 미래 청사진을 구현하기 위한 첫 삽을 뜨게 됩니다. 사업의 핵심은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를 없애고 광장으로 바꾸는 겁니다. 1단계로 내년 3월까지 미국 대사관 앞 동쪽 도로를 7에서 9차선까지 확장해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게 합니다. 이후 서쪽 도로를 없애 보행로를 만들고 꽃과 나무를 심어 공원과 쉼터가 있는 광장을 조성합니다. 주민들은 교통체증을 걱정합니다. 평창동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걸렸습니다. 좁은 길 넓혀주는 거는 봤어도 길 다이어트 한다는 사람 처음 봤어요. 시민단체도 의견이 제대로 모이지 않은 가운데 공사가 시작됐다며 반발했습니다. 2020년대에 들어와서 진행된 시민소통 과정과 결정 내용들을 모두 공개하여서 현재 서울시의 계획이 무엇에 근거했는지 제대로 밝히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계획대로라면 내년 10월 대로가 공원으로 탈바꿈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서울 내 아파트 전세 난을 피하려는 수요가 경기도로 몰리면서 김포나 파주까지 집값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집을 사거나 전세를 받아서 재전세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은 그런데 잘 안 나오죠. 박통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입주한 파주의 이 신축 아파트는 전용 84제곱미터 면적 단 2개만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호가는 8억대 중반으로 분양가 대비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지난 2주간 파주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0.84%. 서울 전셋값이 오르면서 비규제 지역인 김포나 파주 등지로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매입 임대와 전세 임대 방안을 골자로 한 전세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매입 임대를 위해 LH가 매물로 나온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 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할 계획입니다. 전세 임대는 정부가 집주인과 먼저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이를 전세 수요자에 다시 저렴하게 빌려주는 일종의 전대차 계약입니다. 두 가지 방안 모두 기존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단기간 충분한 규모로 공급을 늘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가구나 다세대, 연립의 전세가 물론 같이 올라가고 있겠지만 그쪽의 물량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발 전세란에 대한 게 어느 정도 진정이 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정부는 상가나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만들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공세를 계속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엔 50억 원에 달하는 검찰총장 특수활동비에 대한 보고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출마설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정치적 욕망을 버리겠다. 그러면서도 여우를 남겼습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를 다시 한번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총장 앞으로 나가는 특활비가 50억 원에 달하지만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것이 거의 한 50억에 이르는 것 같아요. 자의적으로 또 임의적으로 써지고 한 번도 법무부에 보고한 바가 없습니다. 야당에선 특활비를 장관이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미냐고 따져 물었고 쌈짓돈이란 표현을 놓고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법무장관이 직접 관할할 생각이 있으시냐고 여쭤봅니다. 예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해야 되고요. 이미 국민이 쌈짓돈처럼 쓰는 쌈짓돈 쓰는 그런 특활비를 용납하지 않으니까. 단정하지 마시고. 선거 출마 의향을 묻는 질문엔 정치적 욕망을 갖지 않기로 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단 검찰개혁이 완료될 때까지란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 서울시장이나 대선 출마 의향은 없으세요? 검찰개혁하기 전까지는 그런 정치적 욕망, 야망 갖지 않기로 제가 맹세를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만 장관직을 그만둔 후엔 나갈 것이냐는 질문엔 알 수 없다며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의 화두는 부동산 정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직접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과천을 찾았고 유승민 전 의원은 여의도 복귀 첫 행보로 부동산 토론회를 열었죠. 노태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최근 10억 원 로또 청약으로 19만 명이 몰려 화제를 모은 과천 분양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전셋값이 폭등하고 온 국민이 청약에 매달리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저희 주택 정책 자체가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무슨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생색내는 식으로 해서 전부 다 이렇게 부분을 너무 많이 줘놓기 때문에 갈수록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대권 잠룡 유승민 전 의원도 여의도 복귀 기념으로 토론회를 열었는데 전세 대란 등을 야기한 부동산 정책에 날을 세웠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서 경제가 제일 큰 이슈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부동산, 주택 문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그리고 바로 다음에는 청년 실업 가지고 하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획단은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정쟁 대신 정책 선거를 펼치기로 했습니다. 다른 당과의 경쟁에 마음을 뺏기지 않겠습니다. 글로벌 문화 서울을 만드는 일에 시민의 공감을 얻도록 전력. 기동민 서울시당 위원장은 부동산 등 민생 문제로 쉽지 않지만 국민의 신임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 정치권의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는 그야말로 대란입니다. 이 폐플라스틱을 시멘트 연료로 쓰면 어떨까요? 생각 외로 유해 물질도 별로 안 나온다고 합니다. 강재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생활 쓰레기와 플라스틱이 뒤섞여 산처럼 쌓여 있고 직원들이 쉼없이 분리 작업을 하지만 좀처럼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재활용 선별장들. 이처럼 플라스틱 더미 속에는 라이터 같은 화기성 물품까지 섞여 있는 모습입니다. 이 선별 작업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플라스틱 폐기물은 계속해서 늘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카페에는 테이크아웃을 권장하는 문구가 적혀 있고 음식 배달 오토바이들은 쉴 새 없이 도로와 골목을 질주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일일 플라스틱 폐기물은 1년 새 100톤 이상 증가했습니다. 비대면 소비 증가가 돼서 플라스틱류, 비닐류, 포장 재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회적 거리의 단계가 강화될수록 사용량이 많이 늘어서 밀려드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더 이상 매립하기는 어려운 만큼 재활용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멘트를 만들 때 연료로 쓰는 석탄 대신 플라스틱을 쓰는 방안도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태울 때 발생하는 1500에서 2000도의 고열이 시멘트 제조에 적합하고 아연이나 수은 등 유해 물질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환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생산, 유통, 소비, 배출의 전 단계가 바뀌어야 됩니다. 양질의 재생원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만이 쓰레기 위기를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골칫덩어리가 돼버린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여야 하지만 재활용 기술을 찾아내는 것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가을 야구의 절정 한국 시리즈가 드디어 내일 개막합니다. NC와 두산, 양팀 선수들은 팽팽한 기싸움으로 치열한 승부를 예고했는데요. 특히 NC 포수 양의지 선수를 두고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한국 시리즈를 하루 앞두고 한자리에 모인 NC와 두산의 감독과 선수들. 대부분 손가락 6개를 들어 6차전 이후까지 가는 접전을 예상했습니다. 정규 시즌 내내 1위를 달린 NC의 전력이 앞서지만 6년 연속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 두산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충돌의 중심은 단연 2018년까지 두산에서 뛰다 지난해 NC로 이적한 최고 포수 양의지였습니다. 우선 친정팀이랑 이렇게 큰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흥분됐고 너무 재밌을 거라고 또 생각하고 빨리 경기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네. 뭐 당연히 저놈이 최선을 다하겠죠. 저놈이 어떤 놈인데 최선을 다하겠죠. 근데 그렇지만 예청이라는 게 있으니까 좀 뭐 알아서 해라. 그죠? NC는 가을 에이스로 변신한 두산 플렉센을 경계 대상 1호로 꼽았고 두산은 정확한 타격과 빠른 발을 갖춘 박민우를 견제했습니다. 상대 이루수 형들보다는 제가 나이가 좀 더 젊은 게 그나마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두산 이영하는 특유의 입담으로 상대를 무장 해제시켰습니다. 뭐 야구 쪽으로는 잘 모르겠고 얼굴은 제가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두산과 NC는 각각 다승 1, 2위인 알칸타라와 루친스키를 1차전 선발로 내세우며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한국 남자 골프의 희망 임성재 선수가 꿈의 대회라 불리는 마스터스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준우승의 쾌거를 이뤘습니다. 2연패를 노리던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는 생애 최악의 홀스코어를 기록하며 체면을 구겼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골프 선수들에게 꿈의 대회로 통하는 마스터스. PGA 데뷔 2년 만에 처음 초대된 임성재는 공동 2위로 마지막 날 챔피언조에서 우승 경쟁을 벌였습니다. 초반 2월 연속 버디로 선두 존슨의 한타짜까지 추격한 임성재는 이후 연속 보기로 상승세가 끊겼지만 후반에도 버디 2개를 잡으며 존슨을 끝까지 압박했습니다. 결국 최종 합계 15언더파로 공동 2위. 2004년 최경주의 3위를 뛰어넘는 아시아 선수 최고 성적을 냈습니다. 지난해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신인왕에 올랐던 임성재는 자신의 이름을 또 한 번 각인하며 세계 랭킹 18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이렇게 공동 2등으로 또 마지막 날까지 마무리해서 진짜 오늘 같은 날 기억에 많이 남는 날일 것 같아요. 지난달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2주 만에 복귀한 존슨은
20언더파 대회 최소타 기록으로 우승하며 세계 1위의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대회 2연패와 통산 83승째를 노렸던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는 파3 12번 홀에서 3번이나 해저드에 빠진 끝에 10타 만에 홀아웃하는 굴욕을 맛봤습니다. 이후 6개 홀에서 버디 5개를 잡으며 제 모습을 찾았지만 씁쓸히 그린 재킷을 존슨에게 넘겨줘야 했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면서 활동하는 데 불편하셨죠? 서울에도 이틀째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이어지는 등 온종일 뿌연 하늘이 계속됐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는 농도가 약해지겠지만 여전히 빠져나가지 못한 먼지가 머물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대구를 중심으로는 내일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비구름이 다가와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내일은 약한 비구름이 영향을 미치면서 아침에 호남부터 비가 시작돼 늦은 오후에는 중부지방으로까지 확대되겠는데요. 비는 내일 하루 동안 5에서 많게는 30mm가량이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까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무척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호남과 경남 남해안의 비는 아침부터 밤사이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경북 북부 내륙은 밤 한때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 남부지방의 한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수준 가리키겠습니다. 동해안 내일 비 예보 없이 하늘만 흐리겠습니다. 영동을 따라서는 밤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겠습니다. 비는 금요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후에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었나 싶을 만큼 아름답죠. 지리산입니다. 그런데 국립공원 1호인 이 지리산에 산악열차를 설치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촌 소득을 올리겠다며 농가 뒷산에 포클레인과 용접기를 들이대는 것과 다를 바 없죠. 편하게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만약 그게 현실이 된다면 사진 속 풍경은 다시는 눈으로는 볼 수 없을 겁니다.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